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품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9년 1회에 기출된 보급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채점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한번 체크해 보신 후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조금 더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100문제를 다 함께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을 보면 제1과목 위생학의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문제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비해리형 차염소산으로 존재하는 양이 가장 많을 때의 pH죠. pH는 낮으면 낮을수록 비해리형 차염소산으로 존재하는 양은 많게 되므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2번으로 가시면 민물고기를 생식한 일은 없는데 간흡충에 감염이 되었다고 나오고 있고요. 간흡충은 제1중간숙주는 외우렁이, 제2중간숙주는 민물고기죠. 붕어나 잉어나 필미 같은 민물고기가 되는데요. 이 민물고기를 생식한 일은 없는데도 간흡충에 감염이 되었다면 취급한 도마를 통해서 교차 오염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3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3번 문제는 골련화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골련화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병이 뭐죠? 이따이 병을 보시면 되고요. 이 이따이 병의 원인은 카드뮴이었죠. 그리고 이따이 병의 친구로 또 같이 보시면 좋은 것이 미나마타병이라고 있습니다. 미나마타병. 이 미나마타병의 원인은 바로 수은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짝꿍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문제 넘어가서 경구감염병 6번 문제로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경구감염병이랑 같이 식중독을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식중독에 비해서 잠복기가 짧다 아니죠? 오히려 더 깁니다. 그래서 틀린 것. 다음 문제 넘어가 보시면 7번으로 가볼까요? 7번에 보시면 해석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선행요건을 물었고요. 선행요건 같은 경우는 책에 꽤 길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두시면 좋은 것이고, 여기서는 밝기 540 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또 해석 문제가 나오죠. 해석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는 절차라고 물었고요. 해석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2단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준비 단계로는 5개, 우리는 이것을 5절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7원칙까지 해서 총 12단계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해석팀을 구성을 해야 되죠. 그러면 7원칙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유해 요소 분석이었습니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넘어가서 우리는 13번 문제를 봐볼까요? 13번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면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만 조금 해두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짝짓기 문제였습니다. 유독성분과 그 식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이고, 여기서는 2번 면실류가 고시폴이 되는 것이고요. 무스카린 같은 경우는 버섯이었죠. 그리고 아미그달린 같은 경우는 청매, 푸른 매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에르고톡신 같은 경우는 맥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틀린 거 고쳐가면서 이런 문제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넘어가서요. 우리는 식품화학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화학에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를 보시면 등호흡착 BT 관계식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등온 흡수 곡선, 등온 흡습 곡선, 제가 발음이 똑바르지 않네요. 이걸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단분자층 수분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서요. 우리 24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24번 문제로 가시면 결합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있는데, 여러분 역시 결합수와 같이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자유수라고 하는 것이죠. 결합수와 자유수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3번이었죠.
다음으로 25번 이런 문제 나오시면 여러분 그냥 프로비타민 A에 해당하는 것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알파, 베타, 감마, 카로틴, 그리고 크립토잔틴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7번 가볼까요? 요오드 값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오드 값은 지방산의 불포화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방산을 구분했을 때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을 구분을 했을 때 불포화지방산과 관련된 성질이라고도 기억을 같이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33번 문제로 한번 가보죠. 경화공정과 트랜스 지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데요.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는 0이라고 표시된 것이 반드시 0g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0.5g 미만인 경우에는 0.5g 미만이라고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0.2g 미만일 때여야지만 0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용유지류 제품이죠. 식용유지류 제품 같은 경우는 100g당 2g 미만일 경우에 우리는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숫자 틀린 것 정도 알 수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번 한번 볼까요? 34번에 중성지질로 구성된 식품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조지방 측정법인데요. 여기서 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조지방 측정법은 3분해법, 레제 고트리브법, 그리고 에테르 추출법이 전부 다 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방법이고요. 이 중에 조지방과 관련된 것은 에테르 추출법입니다. 그러면 3분해법은 뭐냐 하면 식육, 아니면 어육 같은 것, 아니면 빵 제품 있죠. 뭐 소맥분 빵류, 그리고 마카로니, 그리고 수산식품 류 같은 경우가 전부 다 3분해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제 고트리브법 같은 경우는 유제품이나 아니면 유가공품의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쭉쭉 넘어가서 3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37번에 보시면 종합적 차이검사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종합적 차이검사는 2번에 있는 1, 2점 검사라고 되고요. 나머지는 특성 차이 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보시면 종합적 차이검사, 특성 차이검사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 그것 종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과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식품 강화 파트인데요. 젤리 인구에 관여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나오는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젤리 인구에 관여하는 세 가지가 당, 산, 펙틴이고요. 그러면 당 같은 경우는 60에서 65% 정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펙틴 같은 경우는 1에서 1.5% 정도입니다. 5% 정도가 필요하고, 산 같은 경우는 0.3% 정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42번 문제 보시면요. 이거는 계산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7분돔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70%를 깎아냈다는 것이고 겨함량은 8%. 그런데 현미를 100으로 봤으니까 결국 겨함량은 8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70%를 깎아내는 것. 그런데 도정률을 물었으니까 전체 100 중에 빼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약 94%의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제는 4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45번 같은 경우는 소금품에 대한 설명인데요. 소금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조미하지 않고 원재료를 그대로 건조한 것을 얘기하고요. 얼려서 건조한 거를 우리는 동건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금에 절여서 건조하면
절였다고 영건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찌거나 삶아서 건조를 하면 우리는 자건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옆에 건품은 다 뺄게요. 이렇게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46번 가볼까요? 46번에 보시면 효소당화법에 비해서 산당화법, 여러분들 이것도 두 개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보시면 산당화법은 쓴맛이 강한 것, 그리고 중화가 필요한 것이 바로 산당화법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원료 녹말을 정지할 필요 없고 착색물이 생성되지 않는 것은 바로 효소당화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해서 표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요. 50번 문제로 넘어가죠. 밀가루의 물리적 시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틀린 것은 4번이고 제가 이 문제에서 아밀로그래프, 그리고 익스텐소그래프, 그리고 또 하나 더해서 페리노그래프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밀로그래프, 익스텐소그래프는 지금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페리노그래프 같은 경우는 반죽, 안정도, 그리고 탄성을 알 수 있는 물리적 시험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르게 얘기하면 반죽의 점탄성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제는 우리 55번 문제를 한번 보죠. 동결건조 원리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인데요. 동결건조는 우선 치료를 얼리죠. 얼렸다가 그러면 고체, 이것을 바로 기체로 만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승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57번인데요. 57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은 정의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냉동식품의 해동 과정에서 식품으로부터 액즙이 유출되는 현상, 우리는 이것을 드립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우리는 미생물 파트로 넘어가서요. 6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면 발효효모, 하면 발효효모 역시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상면 발효효모는 효모가 위로 뜨기는 효모, 그리고 하면 발효효모는 효모가 아래로 가라앉는 효모라고 보시면 되고, 똑같이 사카로마이세스 속인데 하나는 세레비시에 하나는 카스포제네시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번 같은 경우는 설탕 배지에서 덱스트란을 생성하는 균, 덱스트란 같은 경우는 혈장 대체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혈장 대체제로 또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설탕 파이프 같은 데서 자라게 되면 그 파이프가 덱스트란 때문에 막히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균은 2번 역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을 해 두시면 바실러스 버틸러스도 여러분들이 보기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청국장이랑 관련된 것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6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65번 문제 보시면 그림을 보여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곰팡이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는데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억 같은 경우는 페니실린의 특이한 모양이고요. 그리고 페니실린이랑 여러분들이 같이 많이 나오는 그림이 아스퍼길러스거든요. 그래서 아스퍼길러스를 찍으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스퍼길러스 찍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밑에 가근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가 있고, 가근 부분에서 바로 기둥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리조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구분을 하자면 페니실린은 잔황균류가 되고요. 그리고 리조푸스 같은 경우는 접합균류가 되죠. 접합. 그래서 이렇게도 역시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잔황균류에 속하는 것이 페니실린과 아스퍼길러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접합균류가 되는 것은 리조푸스와
루크로속이 접합비묘가 되겠네요. 이렇게 역시 문제를 보실 때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69번 문제 벽 성분이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역시 그람 양성균이랑 그람 음성균이랑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해 두시면 좋고요.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펩티도글리칸층이 얼마나 두꺼운가인데, 두꺼운 것은 그람 양성균이 훨씬 더 두꺼웠고, 그리고 이 펩티도글리칸층에 테이코이게시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그람 양성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7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구분을 한번 하셔야 되는 것인데요. 포자를 구분을 하면 무성포자와 무성포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무성포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물었고, 즉 유성포자를 물었는 거고 잔항포자가 답이 되겠죠. 그리고 무성포자는 다시 구분을 하면 내생포자와 그리고 외생포자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성포자로 종류가 뭐가 있었냐면 복이 나와 있는 잔항포자, 그리고 접합포자, 담자포자, 이런 것이 유성포자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무성포자에서 내생포자로 들어가는 것이 포장낭포자, 이거죠. 얘가 내생포자로 들어가는 거고, 분생포자나 후막포자 같은 경우는 외생포자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보시면 포자별로 구분이 잘 되어 있으므로 한번 더 보시고 기억을 잘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7번에 황변미 유발하는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황변미를 유발하는 미생물은 눈에라도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페니실리움, 시트리뇽, 그리고 아이슬란디쿰이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78번에 보시면 몇 개가 되는가, 이런 문제는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놓치면 아깝죠. 30분마다 분열을 해서 5시간이 지나면 총 10번을 분열을 했고요. 그러면 최초의 미생물 수, 그리고 2에 몇 번을 분열을 했는가 라고 계산을 하면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그만큼 한 개 더 맞추고 지나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쭉 넘어가서요, 생화학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화학 파트에서 84번 문제 한번 보고 갈까요? 세포벽 합성에 영향을 주는 물질, 항생물질입니다. 이것은 페니실륨 G, 이렇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86번을 한번 볼까요? 86번을 보시면 단백질 생합성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장소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미토콘드리아는 호흡, 리보솜이 단백질 생합성이죠. 그리고 액포 같은 경우는 팽합을 조절하고 저장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죠. 보시면 핵소스, 우리는 이걸 육탄당이라고 하고, 육탄당을 구분을 하면 알도스와 그리고 케토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도스에 보면 글루코스 있죠. 그리고 갈락토스 있죠. 갈락토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 만노스 있죠. 그리고 케토스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뭐냐면 프락토스. 그래서 보시면 되는 지만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NADH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지연이라고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62번 한번 봐볼까요? 당 대사 과정 중에 혐기적 단계에서 ATP를 생성시키는 방법인데요. 영어로 다 되어 있죠? 먼저 글리코리시스 같은 경우가 해당 과정 이었고요. 그리고 글루코네오제네시스 같은 경우가 당 신생 합성이었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이 두 가지는 각각이 어떤 의미를 하는지 영어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십사 제가 적어놨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혐기적 단계에서 ATP를 생성시키는 것은 해당 과정이고요. 이 해당 과정이 끝나면 우리는 글루코스에서 하나의 글루코스에서 두 분자의 피루베이트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피루베이트는 다시 TCA 사이클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글루코스에서 피루베이트가 되는 이 해당 과정을 우리는 혐기적 단계라고 보고요. TCA 사이클 같은 경우는 호기적 단계입니다. 요 단계는 호기적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그 밑으로 넘어가서 74번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죠. 혐기적 상태에서 해당 과정을 거쳤는데 포도당 1몰에서 몇 몰의 ATP가 생성이 되는가 라고 물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위에서 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한 분자의 글루코스가 뭐라고요? 두 분자의 피루베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 두 분자의 피루베이트가 밑에가 좁아서 옆으로 쓰겠습니다. TCA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혐기적 단계, 즉 해당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넘어가는 단계가 호기적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혐기적 단계에서는 ATP는 EATP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NADH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피루베이트 두 몰의 피루베이트가 TCA 사이클을 가게 되면요. 총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EATP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8분자의 NADH 그리고 2분자의 FADH2가 만들어지죠. 여기까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 이 NADH와 FADH는 우리는 나중에 어디로 넘어가게 되죠? 전자전달기로 넘어가게 되죠. 전자전달기로 넘어가서 NADH는 나중에는 3ATP 그리고 FADH2는 2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게 되면 우리는 총 38ATP가 최종적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혐기적 상태에서 해당 과정을 거쳤을 때 몇 몰의 ATP가 생성이 되는가 라고 물었으면 순전히 ATP 양을 물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2몰의 ATP를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루코스가 분해되는 이 과정을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위에 문제도 그렇고 지금 밑에 있는 이 문제도 그렇고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할까요? 96번에 보시면 96번도 역시 여러분들이 놓치면 조금 아까운 문제죠. 이상적산 발효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젖산 발효 같은 경우는 헤테로형이 있고 호모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헤테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상하게 L이 두 개 붙었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십사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L이 두 개 붙었는 것 중에서 류코노스톡은 전부 다 이상젖산 발효라고 생각을 했으면 되고 락토바실러스는 일부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답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2019년 1회 기출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자신이 약하게 되는 과목은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틀린 건 틀렸다, 왜 틀렸다, 맞는 거 왜 맞다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합격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도록